자, 이번 시간에는 행동주의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피아제 그리고 콜버그를 중심으로 해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그리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행동주의 심리학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에 이어서 인지이론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 진행을 합니다. 행동주의 이론의 특징을 보면은 물론 우리가 출제가 될 적에는 스키너와 반두라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근자에 좀 0.5, 한 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0.5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 바로 파블로프의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주의 전반에 관한 개요를 살펴보고 그리고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실제로는 입장이 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적어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교재에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입장에 있다. 즉, 이 행동주의는 연구의 대상을 관찰 가능한 것만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앞에서 진행했던 인지론적 입장은 관념론에 가까운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의 분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신역동이론이나 인지론적 입장은 밖에서는 볼 수가 없는 영역을 대상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 행동주의는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또 행동주의는 절대론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행동주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서 여기는 하나의 법칙을 강조하지. 법칙을 강조하다. 표준화된 이렇게 설명했던 법칙이나 또는 원리 원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절대로는 입장에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행동주의 심리학은 결정론의 입장에 있다. 그것도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제가 교재에 환경결정론이라고 그랬지요. 환경결정론의 입장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 물론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스티뮬러스에 의해서 반응의 도출, 리스폰스, 그래서 일명 환경결정론을 쏜다이크 이론과 같이 결부시켜서 SR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결정론, 우리가 이 심성론, 성무선학설,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은 타고난다라고 보는 거지만 성무선악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이나 악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환경결정론의 입장에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또 행동주의 심리학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요소론 또는 원자론의 입장에 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아하 하는 순간 마치 뛰어오르듯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점진적 변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적에 고정자본의 높이에 있는 과정에서 고정자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또는 디벨롭먼트, 발달이라는 것은 0으로부터 이제 일정 고정자본에서 서서히, 물론 이것이 일정한 기울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평균치의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 행동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걸 논리학적으로 본다면 여기는 하나하나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말초 신경적 접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학으로 접근하면 이것을 귀납적 접근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여기는 학자들의 이론이 나와 있는데 학자들의 교재 보시면서 학자들의 대표적으로서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이나 쏜다이크의 시행착오설, 그리고 출제가 잘 되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반두라의 사유학설, 그 외에도 뭐 허울의 체계적 조건화설이나 거스리의 접근적 조건화설 이런 등등의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전투형 이 강의 현장에서는 주로 스키너와 반두라를 중심,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파블로프 좀 적어보겠습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은 소위 학습 또는 행동의 변화, 학습 또는 행동의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조건 자극에 의한 조건 반응의 형성이라고
학습 또는 행동의 형성을 설명하되 이것을 컨디셔닝, 즉 조건화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파브로프라는 사람은 심리학자도 아니고 생리학자, 소위 노벨 생리학상을 땄던 생물학자, 생리학자거든요. 그런데 이가 했던 연구, 실험, 소위 개의 타액 실험, 쫄쫄 굶긴 개를 가지고 이번에 보면은 거기 인간 배아 연구 보면 서울대 농생명학과에서 소위 동물에 대한 모든 학대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고소고발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인권을 넘어서 동물의 권리까지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쫄쫄 굶긴 개를 가지고 음식이라고 하는 개밥을 줬을 때 당연히 존재의 가치로서 개는 침을 흘리게 될 거예요. 이때 개밥이라고 침을 흘리게 되는 개밥은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은 unconditioned stimulu스예요. 그거에 의해서 몇 날 며칠을 쫄쫄 굶은 개는 침을 흘리는 것은 존재의 소위 이제 존재 가치 아닌 unconditioned response라고 합니다. 이건 아무리 점잖다 마찬가지예요. 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럴 적에는 먼저 개밥을 주기 전에 이번에는 종을 치면서 개밥을 줬더니 개는 침을 흘리게 됐어요. 이것을 반복을 했어요. 종치고 개밥 주고 종치고 개밥 주고 종치고 개밥 주고를 반복을 했더니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됐어요. 이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있던 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뉴트럴 스티뮬러스, 중립자극이었어요. 왜 시끄럽게 종치는 거야? 그런 건 중요치 않고 개밥이 중요해서 개밥을 보고 침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종치고 개밥 주고 종치고 개밥 주고다 보니까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렸다. 이때 종은 종 쳤네? 개밥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컨디션드 스티뮬러스. 그리고 여기는 이것만 보고 침을 흘리기 때문에 컨디션드 리스폰스. 조건 자극에 의한 조건 반응이 형성되었다. 바로 이것을 컨디셔닝이라고 조건화라고 설명한 것을 교육학자, 심리학자들이 가져다가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면 바로 이렇게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던 중립자극이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의미를 가진 소위 조건자극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조건자극에 의한 조건반의 형성을 통해서 소위 학습이나 행동의 변화는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입니다. 금이 교재에 설명한 것처럼 이때 종은 어떤 의미를 보여줬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중립자극이었다가 그것이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가진 조건자극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4대 학습 원리를 제시했죠. 특히 우리 같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특히 제가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에서는 학습의 원리가 되겠는데 학습 판서지 않겠습니다. 학습의 원리. 주어는 거기 나왔지 학습의 원리 옆에다가 조건 자극은 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어를 적어 놓으세요. 조건 자극은 시간이 거기 보면 먼저 시간의 원리가 있죠. 무조건 자극인 이 소위 개밥보다 아무리 늦어도 동시에 가능하면 그보다 앞서서 제시되어야 된다. 시간의 원리. 조건 자극은 무조건 자극보다 앞서 제공되어야 한다.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라는 것은 조건 자극은 종소리는 반복이 되면 될수록 그 매력이 더 높아져야 한다 하는 것이 강도의 원리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종소리가 무슨 처음에 제시할 때 종소리, 두 번째 제시할 때 종소리, 세 번째 제시할 때 종소리가 무슨 반복될수록 매력이 높아지냐? 그 말은 뭐냐면 자 여기 종치고 개밥 주고 올 때는 그냥 종치고 개밥만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음에 종치고 개밥을 줄 적에는 여기에 참기름도 가미하고 다음에 세 번째 종치고 개밥을 연결할 때는 종치고 개밥 줄 적에는 참기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멸치 대가리도 같이 가미하고 다음에 네 번째 종치고 개밥 줄 적에는
개밥줄 적에는 참기름뿐만 아니라 멸치 대가리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 참치도 좀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종치고 개밥 주고 종치고 개밥 주고 이 반복될수록 종치고 뭐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종에 대한 매력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도록 하는 것이 강도의 원리가 되겠어요. 공부는 재밌어야 돼요. 처음 공부할 때보다 그 다음날 공부할 때 재밌어야 되는데 우리 학습자들은 첫날 시험 범위를 한꺼번에 다 올려고 하니까 막 자기의 역량을 넘어서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질려버리거든요. 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다음날 생각하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생각나야 되는데 절반은 그냥 한 80%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두렵고 나만 멍청하게 생각하고 멍청하다고 생각이 들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는 페이지 넘기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시작은 그냥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약속한 내가 끝내고자 했던 페이지를 끝내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즉 효독수가 바로 학습을 높이는데 그래야 재밌어요. 어제보다는 하나 더한 것 같고 그저께보다는 2개를 더하는 것 같고 또 그보다는 3개를 더하는 것 하나씩 더 알아가면 더 재밌어가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일관성, 네 번째 있는 계속성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성의 원리는 조건 자극은 그것이 반복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같이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회독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종류의 책을 여러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서 학습이 개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책을 반복 숙달시킴으로써 정신분석에는 훈습이라고 합니다만은 반복 숙달함으로써 학습 효과는 높아진다. 그리고 일관성, 조건 자극은 바꾸면 안 된다. 책을 바꾸면 안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이 있습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이 이렇게 있는데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은 학습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학습을 또는 행동의 변화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강화나 보상을 통한 행동의 변화, 어떤 행동?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의 변화라고 이렇게 정의했던 것이 바로 스키너가 되겠어요. 그래서 스키너는 바로 실험을 스키너 박스 실험을 이렇게 하는데 스키너 박스 실험에서는 뭐 쥐라든지 또는 뭐 비둘기 또는 뭐 고양이 이런 등등 다양한 동물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 있죠. 결국 행동주의 심리학이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여러분들 찾아보게 되는데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한답시고 저급한 동물에 대한 실험을 가지고 인간에 적용한다. 이것은 인간 대우가 아니지 않냐. 그래도 비윤리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행동주의 심리학은 모두 동물 실험을 가지고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실험 그림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특징을 고전적 조건화설과 비교해서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볼 수가 있겠는데 조작적 조건화설은 고전적 조건화설은 S형 조건화설인데 비해서 여기는 R형 조건화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R형 조건화 왜 고전적 조건은 S형이라고 하냐면 먼저 개밥을 주든 종을 치든 무조건 자극을 제시하든 조건 자극을 제시하든 먼저 실험은 뭘로 시작된다? 스티뮬러스 S형 소위 자극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화설은 S형 조건화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R형 조건화설이라고 합니다. 뭘로? 학습자의 행동을 보고 그에 대해서 강화를 하던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 먹이를 주는 거거든요. 또 실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반응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R형 조건화설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학습자가 반응을 소위 스스로 방출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을 시켜나갑니다. 학습자가 리스폰스를 스스로 방출하도록. 그런데 여기는 개밥을 보여주면서 굶긴 개로 하여금 반응을 추출하는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서 반응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조작적 조건화설은 학습자 스스로가 반응을 뿜어내도록 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를 고전적 조건화설과는 달리 학습자를 능동적 존재로 인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전적 조건화설은 자극의 대치를 통해서 무조건 자극이라고 하는 개밥 대신에 나중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던 종만 쳐가지고 침을 흘리게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자극의 대치를 통해서 학습을 이끌어가는데 여기는 자극의 대치가 없다는 데 특징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더 그 외에도 뭐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키너는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강화지요. 그래서 네 번째 목차는 바로 강화가 뭘까? 강화가 뭘까? 강화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는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을, 맞아 우리말로 한다면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을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우리는 다룰 일이 없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을 행동의 발생 빈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유형을 보면 정적 강화와 한자로 쓰지 않겠습니다. 부적 강화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 정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의 개념이에요. 영어는 포지티브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또는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정적 강화. 그다음에 이 부라고 등에 짐을 진 이것은 마이너스의 개념이에요. 때문에 정적 강화라고 해서는 뭔가를 또는 제시함으로써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은 정적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뭔가 방해하는, 뭔가 짜증나는, 뭔가 그 소위 잘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어떤 저해 요인이 있을 때 그것을 제거 또는 배제시킴으로써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 강화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같이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걸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의자를 사준다든지 스탠드를 사준다든지 독서대를 사준다든지 영양제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을 뭔가를 제공이나 제시함으로써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정적 강화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자꾸 그 독서실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방해되는 요인들이 있을 때 그거를 제거해주고 쫓아내줘 버리는 방해 요인이나 불쾌 자극을 제거해 줌으로써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부적 강화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강화라고 하는 용어는 무조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 보시고 또 이와 달리 또 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념이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 맞아 우리말로 온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퍼니시먼트, 처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유형을 보시면은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개념이죠. 정의라는 것은 어떤 고통이나 불쾌 자극을 제공, 부과시킴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못하도록 하는. 학생들에게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지칭이 됩니다. 지각을 자주 하는 학생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킴으로써, 부과시킴으로써, 제시함으로써 지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적 처벌이 되겠어요. 그에 대해서 뭔가를 뺏어버림으로써, 박탈시킴으로써 수업 시간에 자꾸 떠들거나 아니면 자꾸 지각하는 학생에게 식사 시간을 줄여버림으로써, 식사 시간을 뺏어버림으로써 아니면 저녁 식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한 몇 년 전에 어느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식사를 금지시켰던 좀 비인간적인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처럼 애들이 좋아하는 쾌 자극을 박탈시킴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처벌입니다.
바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스킨의 조작적 조건 하설의 의의를 통해서 조금 전에 여러분 서로 소위 정리를 했고, 그리고 고전적 조건 하설과 조작적 조건 하설의 비교를 그냥 조작적 조건 하설의 특징을 가지고 또 정리를 했고, 그리고 강화에 대해서 강화, 적극적 강화와 소극적 강화 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로 해서 같이 정리를 했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벌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퍼니시먼트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적었던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강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강화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화 스케줄, 강화 계획을 강화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그 강화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크게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강화를 하는 계속적 강화도 있지만,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강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하는 단속적 또는 간헐적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연속적 강화, 계속적 강화 보시면서 간헐적 강화에는 고정 간격 강화와 고정 비율 강화, 변동 간격 강화와 변동 비율 강화. 일부 책에서는 변동이란 말을 가변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뭐 한자니까 좋습니다. 고정이란 말은 픽스트, 고정이란 말은 정확한이라는 개념입니다. 정확한. 보통 우리가 피자집이나 중국집에서 어떤 음식을 시키게 되면 거기는 소위 토큰 시스템 쓰죠. 상표를 가져오면서 10장 모으시면 뭘 더 주고 군만두를 더 주고 20장 모으시면 음식을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10장 모으면 정확하게 20장 모으면 그러잖아요.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개념이고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평균적으로 라는 개념입니다.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나 횟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토큰을 주면서 10개 모으면 군만두를 더 주고 20개를 모으면 뭐 음식을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10개당, 정확하게 20개당, 정확하게 고정, 다음에 개당, 그러니까 고정 비율 강화를 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버스 회사에서 시간표를 왜 적어 놓을까? 그 동네를 가는 데는 다른 회사차도 있지만 바람직한 일은 우리 회사차를 타는 거예요. 우리 회사차는 첫 차는 몇십 분, 막차는 몇십 분인데 보통 몇 분에서 몇 분 간격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을 좀 기다렸다가 우리 차를 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 차 타세요. 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몇 분에서 몇 분 간격, 대략 몇 분에서 몇 분 간격에 옵니다라고 제시하는 것은 대략이기 때문에 변동 또는 가변, 간격 강화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고정 비율, 고정 간격, 변동 비율, 변동 간격 이렇게 적었지만 고정이란 개념, 변동이란 개념, 간격이란 개념, 비율이란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반두라의 사유학습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두라의 사유학습 이론. 반두라도 행동주의 심리학자에 포함이 되는데 반두라는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자극에 의하여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냥 결정적, 기계적인 것처럼 소위 이렇게 자극에 의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인지적 영역에 창조적 개입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환경 자극에 의해서 반응이 도출된다는 행동주의적 입장은 주장하지만 인지적 영역의 개입도 같이 반영한다는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행동주의 심리학은 환경 자극에 의하여 반응이 나온다는 환경 결정론인데 여기는 상호 결정론을 주장을 합니다. 상호 결정론.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반응이 맞으면 행동이지요. 행동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기도 하지만 단순히 환경에 의해서 행동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 환경에 수정도 가능하고 이 과정에는 개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개개인의 인지적 영역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행동에 의해서 생각도 바뀌어지기도 한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상호 결정, 환경 결정론이 아니라 상호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또 반두라의 사유학습에서 강조하는 것은 강화 요인을 배제한다. 배제라고 우리가 이게 쓰지만 사실은 강화 요인이 없어도 학습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배제라고 해서 아예 세상에 있는 학자치고 강화를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강화의 개념이 뭐였어요? 강화의 개념은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일반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꼭 강화가 있어야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강화가 없어도 즉 관찰이나 모방만으로도 학습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강화 요인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이 사유학습을 관찰학습이라고 하고 관찰학습 4단계를 강조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관찰학습 4단계. 거기도 이제 그만 쓰겠습니다만 생각이 인지적 영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을 자아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바로 자아 효능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학습도 달라진다 하는 내용들을 쭉 같이 교재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거기 오면 반두라는 인지적 능력을 중시하면서 인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창조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합리적 행동을 계획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제목에 붙여놓은 것처럼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의 행동이나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 사유적 요인을 강조했다. 바로 이 사유적 요인을 강조했다는 것은 정신분석 쪽에서는 아들러와 같은 경우가 사유적 요인도 강조한다. 파블로프는 성적 본능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되고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사유적 요인을 강조하거든. 아들러는 그것처럼 반두라도 역시 사유적 요소를 강조한다. 3번에 상호 결정론의 입장이다. 4번에 위적 강화가 없어도 학습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대리 경험에 의해서 학습은 가능하다고 본다. 라는 것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하고 주요 개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거기 오면 주요 개념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했지만 다 보지만 그중에 특히 별표하실 것은 5번째에 있는 자기 효율성, 자아 효능감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효율성, 자아 효능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거기 자기 효율성, 자아 효능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직한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자아 효능감이라고 해요. 자아 효능감 또는 자기 효율성이 나오면 반두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두라의 관찰학습의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두라의 관찰학습의 과정 거기 보면 4단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4단계. 자, 인쇄가 잘못됐군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두라의 관찰학습 이 4단계 여기는 무조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 효능감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쭉 나옵니다만은 셀프 에피커시 또는 에피션트, 선트 이렇게 해서 쓰는데 여기는 개념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 효능감의 원천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아 효능감의 원천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첫 번째가 성취 경험. 성취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성공 실패 경험을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주어진 과제와 유사한 과제에 과거에 했던 유사한 과제에 성공한 경험이 있었다면 이번에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뭐 저번에 됐는데 뭐 까지가 하면 되지 라고 내 능력에 대해서 보다 높은 이런 그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주어진 과제와 유사한 과제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때 실패를 했다. 아, 그때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될까? 라고 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 실패의 경험을 성취 경험이라고, 그다음에 대리 경험. 대리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성공 실패의 경험을 대리 경험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성공 실패의 경험에 대리 경험 이렇게 하면은 대리 경험. 내가 상당히 아무리 친구지만은 내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가 이번에 내게 주어진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과거에 실패해 본 아니면 떨어진 경험이 있다. 아, 걔도 떨어졌는데 이번에 합격할 수 있을까? 걔 하물며 나보다 잘했던 걔마저 떨어졌는데 글쎄 나에 대해 내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친구가 이번에 주어진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뭐 저 과거에 합격했다고 한다. 야, 개나거리나 합격하는데 까지가 하면 되지 라고 내 능력에 대해서 자신을 만만하게 높게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리 경험, 타인의 실패 경험에 의해서도 내 확신을 다르게 가져볼 수가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대리 학습이 가능하다. 저기 5번에 쓸 수 있다면 대리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그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 깨우침, 각성, 어느 순간에 깨우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어느 누군가 존경받는 사람이나 나를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들의 설득, 뭐 언어적 설득이라 하죠. 그냥 설득. 이런 것 등에 의해서도 내 능력에 대한 나의 확신을 높게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낮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엄마 아빠의 지위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결혼해서 엄마 아빠의 지위를 가질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을 좀 더 높게 갖게끔 그래서 가능한 한 칭찬을 좀 더 비중을 많이 이렇게 배정하는 이런 노력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반두라의 자아효능감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그리고 판서하지 않았지만 그 위에 있는 반두라의 관찰학습의 과정 나와 있죠. 관찰학습의 과정. 그래서 거기에 봤는데 주의 집중, 파지, 재생, 동기화라고 하는 이 4단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출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인지행동 이론과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